예전보다 확실히 이 NPL 투자가 대중화가 된 것 같긴 합니다. 20년 전만 하더라도 경매 법정에서 높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으면은 그 속내는 이 NPL이 선행된 건진 모르고 단지 그냥 단순하게 저거 입찰 금액 너무 높겠었는데 낙찰 사고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쪽으로 치우쳤었는데, 요즘에는 마찬가지로 튀는 금액이나 시세 정도로 낙찰을 받았을 때 방청석에서 어떤 사람들은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. 저거 분명히 NPL 투자야. NPL이 나타난 거야. 네, 그렇게 확실히 좀 대중화가 된 그런 느낌을 경매 법원에만 가도 느껴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전국적으로도 불과 한 2, 3년 전에 이 경매만 강의하던 학원들도 NPL이라는 그런 과목까지 신설해서 같이 강의를 하곤 합니다. 오늘은 이렇게 대중화된 NPL 투자를 접할 때 세 가지 정도 주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. NPL 투자할 때 주의해야 될 첫째가 바로 할인입니다. 우리 학원에서는 참고로 할인하지 않은 투자는 NPL이라고 언급하지 않습니다. NPL 투자는 반드시 어떤 일정액이라도 할인이 들어가야 됩니다. 일각에서는 금융회사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입할 때 매입하는 지금 이 순간 원금과 그 연체 이자 전액을 다 주고 채권을 매입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. 물론 손해는 아니겠지만 큰 이익이 없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NPL로 투자하는 그 가치가 상당히 낮다는 건데요. 우리가 채권을 매입할 때는 등기 이전비부터 해서 부대 비용 지출이 상당히 붙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는 이 연체 이자가 대통령령으로 동결이 되었기 때문에 큰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. 그래서 반드시 할인이 중요한데요. 심지어 원금 연체이자 가증금까지 다 주고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. 그런 거는 뭐랄까요, 은행의 부담이라는 그 짐을 채권 양수인한테 전가한 거 아니겠습니까? 뭐 요즘의 분위기를 보면 주택은 할인이 좀 어렵겠지만 다가구 같은 주택은 원금에서 10% 정도는 할인해서 매입하는 편입니다. 그러니까 뭐 원금이 10억, 연체이자가 2억, 이렇게 채권 행사 권리 금액이 지금 이 순간 12억이다. 할인해서 9억 정도, 그러니까 원금에서 1억을 할인하고 연체이자는 물론이고요. 그러면 상당한 수익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? 할인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이 채권 양도인 측에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과도한 할인을 해준다. 그런 경우에는 역으로 담보물에 대한 가치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. 혹시 어쩌면은 그 부실채권이 팔리지가 않아서 우리 이 작은 시장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물건들일 수도 있습니다. 아무리 할인이 많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할인율에 현혹돼서는 안 되고 반드시 그 담보에 대한 가치도 정확하게 평가해서 자본 잠식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. 그리고 NPL 투자할 때 주의해야 될 둘째, 연끌 투자는 지양하자. 소위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것들을 매입할 때 이 자본이 부족하니까 대출을 최대한 받고, 또 뭐 신용대출, 다시 말해서 아파트 10억짜리를 매입할 때 대출을 뭐 7, 8억 최대한 끌어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. 연끌족이라고도 부르는데요. 금리가 미래에 오르거나 아파트 시장이 침체가 되는 순간 전부 다 무너집니다. NPL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10억짜리 채권을 매입할 때 최대한 레버리지를 활용한다고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9억에 대해서 대출을 받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. 그러면 보통 요즘에 근저일권 대출 이율이 뭐 한 7% 정도 된다. 9억에 대해서 연 7%면은 매달 대출 이자가 500만 원이 넘습니다. 당장 내가 매월 발생시킬 수 있는 월 소득이 고소득자가 아니라면은 그 500만 원을 넘는 그 이자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담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근데 나는 처음부터 차용기간이라는 게 배당을 받는 날까지 4개월이면 된다, 이렇게 짧게 단타로 예측을 했는데 만약에 그 경매 사건이 중단되면서 한없이 지연된다, 그런 상황에서는 무리한 연끌 투자자는 매월 500만 원을 마련하기가 상당히 힘들 겁니다. 이 경매에서 지연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변수가 회생 또는 전세 유예 신청인 거잖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무리하게 연끌 투자를 하는 거는 한 번쯤 좀 고민도 해보시고 일부 여유 자금은 확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이왕이면 더 나아가서 그 해당 그 담보물에 대해서 총 부채는 얼마인지, 또는 전세 사기 이슈는 없는지 그 부동산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도 있는 거고요.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그 부실채권을 매입할 때 한 뭐 70% 정도? 그 정도 그 근저일권 레버리지가 적합한 비율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. 마지막 셋째,
세 번째는 바로 공동투자나 어떤 공동사업은 웬만하면 절대 하지 말 것이라는 건데요. 우리가 뭐 자본력이 부족하거나 내가 갖지 못한 어떤 뭐 능력이 타인한테 있어서 저 사람이랑 내가 같이 공동투자를 해봐야 되겠다. 늘 시작은 좋죠. 왜냐면 그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붙었기 때문에요. 하지만 조금만 지나고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변수가 생긴다면은 그 즉시 다툼이 생기고 사이가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. 공동투자라는 게 미래의 그 다양한 어떤 변수를 전부 다 예측해가지고 안전장치를 계약서에 다 넣을 수가 없는 겁니다. 막말로 순조롭게 그 프로젝트가 끝나도 사람들이 본인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면은 이 어떤 기여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늘 그 결과가 조금씩은 아쉽기 마련입니다. 그러니까 웬만하면 내가 자금이 좀 부족하더라도 자금 조달을 에코티 투자를 그냥 받으세요. 그 투자의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배당으로 안분한다. 그런 제도가 아닌 연 뭐 10%에 대해서 나한테 투자를 해라. 그렇게 간접 투자만 받고 직접적인 그런 투자는 우리 단독으로 또는 정말 더 나아가서 가족이나 친분이 있는 지인들까지만 우리가 같이 해야지 섣불리 뭐 어설픈 관계인 사람들과 투자를 시작했다가는 심지어 소송으로 휘말릴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이 업계에서 학원을 하다 보니까 우리 학원을 중심으로 매년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인연으로 스쳐가는데 그 안에서 또 공동투자를 하신 분들 늘 대다수의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. 그러니까 뭐 최근에 어떤 사례를 설명드리자면 어떤 주택에 대해서 두세 명이 NPL 투자로 공동투자를 진행했는데 갑자기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되니까 그 주택을 유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. 근데 그들 간의 이 공동투자 계약서에는 유입했을 때 어떤 그 안전장치 조항들이 없었던 겁니다. 누구 명의로 할 건지. 근데 막상 또 그 명의자가 대표로 낙찰을 받아서 부동산을 소유했는데 처분도 안 되고 임대차 계약부터 별의별의 이상한 상황들이 계속 꼬일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럼 나중에 세금에 대한 어떤 관리, 또 보이지 않는 또 추가 비용 같은 것들, 여러분들 제가 지금 가장 그 단편적인 한 가지 사례만 보여드린 건데 수많은 변수가 존재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공동투자는 웬만하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NPL 투자를 할 때 정말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세 가지 정도 사항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. 근데 그 한 가지가 더 있긴 있습니다. 그 마지막 한 가지를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 NPL 투자 공부는 반드시 분당에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렇게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. 여러분들도 검토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러면 지금까지 저는 어쌤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